귀족 소년 진실을 묻다. 젊은 톨스토이의 삶과 시작. 1828년 러시아 제국 툴라 지방 야스나야 폴란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다. 이름은 레프 니콜라예비치 톨스토이. 그는 고위 귀족이자 대지주였던 부친과 교양 있는 모친 사이에서 태어나 유복한 환경 속에서 성장했다. 그러나 그 화려한 배경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린 시절의 어머니를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마저 잃으며 톨스토이는 부모를 잃는 슬픔을 일찍이 경험하게 된다. 이후 그는 친척들의 손에서 자라게 되었고, 이런 어린 시절의 상실감은 그의 내면의 깊은 고독과 존재에 대한 질문을 뿌리내리게 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관찰력과 감수성을 지녔으며 독서와 글쓰기에 강한 열정을 보였다. 모스크바와 카잔에서 법학과 동양어를 공부하며 지식의 외연을 넓혀갔지만 정규 교육 체계에 대한 회의는 점점 커져갔고 결국 학업을 중단하고 만다. 이 시기 톨스토이는 방탕한 삶에 빠져든다. 도박과 연애, 술과 향락은 그에게 쾌락과 공허를 동시에 안겨주었으며 그 안에서도 그는 끊임없이 자신에게 물었다.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 이 삶을 이어가는가? 이 같은 내면의 질문은 곧바로 그의 문학적 시도로 이어졌다. 유년 시절, 소년 시절, 청년 시절로 이어지는 자전적 3부작은 단순한 성장 소설이 아니라 한 인간이 세계를 인식하고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는 고백문이자 탐구의 여정이었다. 그는 당대 러시아 사회에서 드물게 인간의 심리를 정직하고 섬세하게 묘사했으며 이 작품들로 문단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다. 1851년 방황하던 그는 형을 따라 러시아 제국군에 자원 입대한다. 코카서스에서의 군 복무는 그에게 자연과 인간의 본질, 죽음과 폭력에 대해 성찰하게 만든다. 이어 크림 전쟁에 참전한 그는 세바스토폴 전투에서 참혹한 전장의 현실을 목격하게 된다. 이 경험은 세바스토폴 이야기에 그대로 반영되며 전쟁이라는 거대한 시스템 안에서 흔들리는 인간의 존엄성과 도덕성, 용기와 비겁함을 사실적으로 그려냄으로써 또 한 번 문단의 주목을 받는다. 군 복무 후 귀향한 톨스토이는 한층 성숙한 시선으로 인간과 사회를 바라보게 된다. 그는 러시아 농민들의 삶을 관찰하고 자신이 속한 귀족 계급의 허위와 위선을 비판적으로 성찰한다. 그는 자신이 가진 특권을 죄책감과 갈등으로 느끼기 시작했으며 점점 더 인간 본질에 대한 사유로 깊이 빠져들게 된다. 그러한 사유는 그를 세계문학사의 정점으로 올려놓은 대작 전쟁과 평화로 이어진다. 이 작품은 단순한 전쟁 소설이 아니다. 역사 속 개인의 자유의지, 도덕과 신의, 사랑과 죽음, 운명과 우연이라는 복합적인 주제를 교차하며 펼쳐지는 인류의 서사시다. 톨스토이는 이 작품을 통해 삶은 무엇이며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끊임없이 독자에게 던진다. 이후 발표한 안나 카레니나에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삶의 의미를 묻는다. 겉으로는 사랑 이야기지만 사실은 인간의 욕망, 사회의 위선, 도덕적 갈등, 여성의 자유와 억압이라는 복잡한 층위를 지닌 작품이다. 안나는 사회, 규범과 개인 욕망 사이에서 파멸로 치닫고 독자는 그녀의 비극을 통해 다시금 도대체 옳은 삶이란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된다. 이처럼 톨스토이는 젊은 시절부터 자신만의 시선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인간의 내면을 깊이 파고들어왔다. 그는 작가이자 사상가였고 시대를 꿰뚫는 통찰을 지닌 예민한 탐색자였다. 하지만 바로 그 시점에서 그는 예상치 못한 허무에 심연에 빠지게 된다. 그는 어느 날 고백한다. 나는 죽으려 했다. 이유는 단 하나. 삶이 더 이상 의미 없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의 무너짐은 단순한 슬럼프가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이 자기 존재의 의미를 상실했을 때 무엇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가에 대한 전면적인 물음이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질문은 그를 삶의 또 다른 장으로 이끌게 된다. 그것은 모든 것을 해체하고 가장 단순한 것으로 돌아가는 여정이었다. 무너짐 이후 다시 찾은 삶, 톨스토이의 전환과 마지막 여정. 안나 카레니나의 출간 이후 레프 톨스토이는 세상 누구보다도 성공한 작가였다. 작품은 유럽 전역에서 찬사를 받았고 그는 문학의 제왕으로 불렸다. 그러나 겉으로 화려해 보이는 이 성공의 이면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내면의 붕괴가 진행 중이었다. 그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유를 잃어갔고 죽음에 대한 상상은 점차 구체적인 충동으로 바뀌었다. 삶은 더 이상 나를 붙잡지 않았다. 는 그의 고백은 단순한 우울이 아니라 인간 존재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였다. 삶의 의미를 되찾기 위해 그는 다시 책을 들었다. 철학, 종교, 과학, 예술 등 모든 분야를 넘나들며 진리를 추구했다. 쇼펜하워의 염세주의, 플라톤의 이데아론, 불교의 무상, 기독교의 구속까지 그는 하나하나 진지하게 파고들었다. 하지만 죽음이라는 절대적 운명 앞에서는 그 어떤 이론도 논리도 해답이 되지 못했다. 그는 기록한다. 모든 지식은 죽음을 이기지 못했고 죽음은 삶의 의미를 무너뜨렸다. 그러던 중 그는 오히려 철학이나 신학이 아닌 자신이 늘 곁에 두었던 농민들의 삶에서 커다란 전환점을 맞는다.
글을 몰라도 기도하는 손, 학문을 몰라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 농민들의 단순하고 꾸준한 생활, 가족을 돌보고 밭을 가꾸며 하루를 살아내는 모습 속에서 그는 묻는다. 저들은 나보다 지혜롭지 않은가? 그가 외면하고 조롱했던 신앙은 이들의 삶을 단단히 지탱하고 있었다. 그것은 교리나 이론이 아니라 실천이었고 삶과 죽음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뿌리였다. 그는 점차 신이라는 개념을 다시 품기 시작한다. 그것은 종교가 아니라 존재의 기반으로서의 신이었다. 죽음조차 품을 수 있는 사랑의 힘, 바로 그것이 삶을 다시 살아가게 했다. 그는 철저한 자기 해체의 시간을 거쳐 전혀 다른 삶을 선택한다. 귀족적 특권과 문학적 명예를 내려놓고 소박한 삶 속에서 진실을 실천하고자 했다. 사유재산을 거부하고 농민과 함께 일하며 글쓰기 또한 명예가 아닌 진심의 기록이 되기를 원했다. 그는 유산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직접 구운 빵을 나누며 살아간다. 이제 그의 문학은 도덕적 메시지를 품은 실천의 언어가 된다. 부활에서는 죄와 구원, 인간 내면의 각성을 다루었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애선 사랑과 공동체의 힘을 이야기한다. 인생론은 단순한 인생 철학을 넘어 죽음 앞에서도 의미를 잃지 않는 삶의 태도를 역설한다. 그에게 문학은 더 이상 문학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을 사는 방식이자 타인을 위한 도구였다. 하지만 그의 변화는 사회와 충돌하게 된다. 러시아 정교회는 그를 파문했고 귀족 계급은 그를 배신자로 여겼다. 톨스토이는 모든 제도와 권력에서 소외되었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미 그는 자유로웠고 스스로의 삶을 통해 진리를 실천하고 있었다. 1910년 그는 82세의 나이로 모든 것을 뒤로하고 조용히 집을 나선다. 누구에게도 목적을 밝히지 않았고 단지 조용히 세상에서 자신을 지우려는 듯 떠났다. 하지만 여정 중 폐렴에 걸려 작은 역에서 생을 마감한다. 생의 마지막까지도 그는 오롯이 자신이 선택한 길 위에 있었다. 레프 톨스토이의 삶은 단순한 작가의 전기가 아니다. 그것은 한 인간이 모든 것을 얻고 다시 모든 것을 잃은 후 진정한 삶의 의미를 되찾는 긴 여정이다. 그는 결국 우리에게 말한다. 삶은 복잡한 철학이나 대단한 성취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단순한 사랑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삶의 길 위에 있다. 때로 그 길은 외롭고 때로 무너지고 때로는 의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 길 위에서 우리가 마주한 고통과 질문은 언젠가 우리를 더 깊은 진실로 이끈다. 톨스토이처럼 말이다. 마지막으로 그의 말을 인용하며 글을 맺는다. 삶이 무너질 때 사랑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운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다.